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종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토기어는 자동차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와 현재보다 미래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 얼마나 재밌는 주제입니까? 그걸 논하다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년 동안 자동차 시장을 지배해왔던 내연 자동차의 전략 빼놓을 수 없죠. 이 두 업체 간의 경쟁. 야, 이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재밌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얘기해도 진짜 마르지 않는 새말입니까? 2019년 11월부터 2월까지 테슬라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다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희가 자동차의 본질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는 여러분의 생명 담보로 해서 장시간, 많은 시간 자동차에 할애해서 실려 다녀야 되는 복합적인 기계적인 산물입니다. 공학적인 산물입니다. 자동차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하시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원적인 지식들을 갖고 계셔야 보다 안전한 카라이프가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저희는 주식이나 투자 채널은 아닙니다. 이런 정보들은 저희 취지에 맞지 않아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는데, 그래도 귀중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투자를 하시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이득을 좀 드릴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자, 투자를 하실 때 정확한 기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할 기업과 그렇지 못할 기업을 구분해내면 이것만으로도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건전한 판단 기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서부터 2020년 1월까지 두 달 동안 막 테슬라 관련된 내용들 막 쏟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접적인 힌트를 드린 겁니다. 물론 저도 투자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2020년 2월에 갑자기 현대자동차 얘기를 뭐 뜬금없이 해요. 아니, 앞으로 발표된 것도 없는데, 뭐 관련된 기술도 없는데 왜 제가 저러지? 역시 저 나름대로 확실한 앞으로의 전망을 보았고, 호재가 있을 거다,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든 드리고 싶었는데, 관련된 자동차 지식을 기반으로 뭐 자율주행을 또 아니면 미래 자동기차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풀어내면은 자연스럽지 않을까 해서 다뤘었고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많이 강권을 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자동차 미생님하고 좀 친한 편이죠. 친해봤자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연락하는 정도인데, 이분에게도 카톡을 통해서 또 자동차 주식을 비롯해서 앞으로 성장 관련된 주식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 현대자동차에 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권유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역시 저도 그때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했었고요. 2020년 10월, 11월, 12월 이때는 배터리 관련해서 막 엄청난 정보들, 뭐 저런 정보들까지 알아야 돼 우리가. 이것도 여러분들 배터리가 핵심입니다. 배터리 관련돼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세요라고 힌트를 제 나름대로 막 드린 겁니다. 열정적으로. 그래서 막 관리하는 방법서부터 또 배터리를 지배해야 전기차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배터리 생산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천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당시에 삼성 SDI는 많이 올라 있었고, LG화학은 저세상 주고, 그럼 뭐 하나 남죠. 그 기업. 여러분들 아시는. 저도 그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최근에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예전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대에 뭐 독주할 것처럼 너희들도 동의를 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왜 좀 바뀌었느냐. 너 주식 팔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팬데믹 때문에 생업에서 조금 금융적인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해서 작년 10월 초에 금융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도 가지고 있었던 주식을 상당 부분 처분한 다음에 금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11월에 다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세웠는데 테슬라 주식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한 회사인데 다시 안 들어올 리가 없죠. 저는 현재 테슬라 주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현대 주식도 정리를 했었는데 현대 주식은 다시 안 들어왔어요.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MP를 통해서 첫 번째 프로덕트인 아이오닉 5가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를 기점으로 놓고서 다시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현재 내연차 관련된 주식은 안 가지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직접주는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테슬라 주주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스탠스가 약간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지금은 왜? 당연하죠. 시장은 흐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는 유기체입니다.
트루스를 기반으로 변하지 않는 건 종교죠. 예, 시장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새로운 이슈, 뉴스, 또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유의주시하고 신기술의 동향을 파악한 다음 그걸 기반으로 판단을 계속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네가 과연 내연 자동차가 가능성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식 발전을 통해서 테슬라를 뒤따라가는 전략이었다면 저는 내연 자동차를 높게 평가 안 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쫓아가다가 고사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연 자동차들이 내놓은 전략을 보니까 가망성이 있겠는데 가능성이 좀 더 많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보정이 됐습니다. 내연 자동차라고 해서 다가 아니라 두 기업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폭스바겐,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첫 번째가 폭스바겐, 두 번째가 현대자동차고요. 자, 그럼 그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수직 구조를 통해서 모든 기술 기반을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만 빼고. 배터리 생산만 하는 뿐이지 배터리 관련된 구조라든지 기술적인 특이점들은 테슬라에서 모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베리에이션을 넓힐 수 없는 구조예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델이 매우 단순합니다. 애플도 그렇잖아. 스마트폰에 사용한 거, 자동차에 사용한 거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는 전 세계 사용 환경이 다 달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동차는 베리에이션이 충분해야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장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현재 기점으로 한 240만 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2,400만 명, 2억 4천만 명, 24억 명으로 늘어났을 때 그때에도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맞을지는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어떤 선택과 집중이 주요하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돼서 시장 전환을 해야 될 때 테슬라의 지금 현재 수직 구조, 수직 계열화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이 구조는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쏟아내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내연 자동차는 없습니다. 내연 자동차는 협력 업체를 통해서 상생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을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전에 테슬라 등장하기 전에 현대자동차를 수직 계열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너희들 그렇게 수직 계열 하다 보면 너희들 나중에 갈라파고스 된다. 너무 니들 다 해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테슬라가 딱 등장하니까 현대자동차의 수직 계열은 수직 계열화도 아니에요. 그만큼 테슬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 생산을 해나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면에 있어서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 테슬라의 약점을 잘 파고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약점일지 아니면 생각보다 단점이 아닐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내연 자동차의 경쟁력을 잘 파고들었다. 놀랍게도 2025년까지 폭스바겐도 23종, 현대자동차도 23종이에요. 어떤 분들은 니들 짰지? 또 2025년까지 100만 대, 니들 또 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본 집약적, 또 기술 집약적 자동차 산업에서 또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도달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높은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또 마진율도 보통 내연차 기준으로 평균 한 3.5% 정도 되니까 거의 다 대부분의 글로벌 탑10 제조사가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다른 기업을 압박할 수 있을 만큼 저세상 포트폴리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 기관과 전문가 그룹이 맞춰서 전반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면 연 800만 대, 연 1100만 대 정도 생산하는 이 정도 그룹의 규모의 자동차 기업이라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가 무조건 지금 기술력이 월등하다라고 보기는 지금 앞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5년에서 10년 정도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전반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치화되고 공식화된 그런 사실이 팩트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대충 보니까 이 정도 기술 개발을 하려면 대략적으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도 필요한데 테슬라는 이미 내연 자동차들은 해놓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 간격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의 견해를
이야기한 것이 공식 사실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분석이 공신력이 있습니다. 또 개연성이 있는 그런 분석이기 때문에 그거 틀렸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연 자동차들이 현재 사활을 걸고 주력 상품이라고 내놓은 차세대 전기차를 기반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내연 자동차들이 선보였던 초창기 전기차들과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는 전기차를 비교해 보니까 그 정도 난다는 거예요. 이제 내연 자동차가 MEB라든지 GEMP라든지 새로운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선보이는 차세대 전기차야라고 내놓은 이 확실한 미래 전기차의 프로덕트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다른 평가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오닉 5라든지 그 이후에 나오는 전기차들이 나와서 비교를 해봤을 때도 5년에서 10년 차이가 난다. 이러면 게임은 끝난 거겠죠. 하지만 그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을 유보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프로덕트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일례로 EGMP 또 폭스바겐에서 선보이는 그 MEB와 EGMP는 상당 부분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막 오토모빌리에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각자 브랜드 컬러에 맞게 캘리브레이션이 된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슷한 플랫폼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테슬라가 못 가지고 있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기술적인 진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350kW 고속 충전입니다. 특히 아이오니티 기존의 내연 자동차 업체가 결성이 돼서 아이오니티 사업을 시작을 했고 현대기아도 가세를 해서 지분 20%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추구하는 게 350kW를 통해서 풀 충전하는데 18분 정도. 표준 배터리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5분 만에 100km에서 120km. 이거는 테슬라 V3에서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초기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충전 인프라입니다.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빠르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빠르게 회전을 하려면 급속 충전을 통해서 빠른 충전 거리 이걸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0kW는 아무래도 V3에서 보장하는 250kW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걸 통해서 소비자들은 불편을 덜 느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보다 좀 더 앞서 있는 기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가무속기 오일을 통해서 직접 쿨링을 하는 이 기술은요. 원래 리막 오토모빌에서 C2라는 그 컨셉트카 있지 않습니까? 제로백 1.8초. 네. 그다음에 1800마력을 내는 엄청난 저세상 전기차인데 여기에서 구현한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타이칸이 이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폭스바겐이 타이칸 개발하는데 7조 정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7조가 타이칸 개발하려고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폭스바겐은요 미래 전기차 사업을 통해서 단계별로 딱 시기에 맞게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선사를 해야 되는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장기적인 목표를 아주 정밀하게 이뤄나가는 치밀한 제조사입니다. 폭스바겐 브랜드의 대중차서부터 포르쉐의 고급 전기차, 스포츠형 전기차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각 전기차에 맞는 핵심 기술들을 모두 정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7조고 그래서 나온 그 첫 번째 결과물이 타이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막 오토모빌리가 이 C2에 들어갔던 이 직접 쿨링 방식, 아직 테슬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감속기 오일을 통해 내부적으로 직접 쿨링을 하는 방식은 현재 리막 오토모빌의 핵심 기술이고 이게 타이칸의 첫 번째로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내연 자동차의 일렉트로닉 파워트레인이 테슬라의 일렉트로닉 파워트레인을 일부분 앞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테슬라가 모든 부분에서 다 앞서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면서도 내연 자동차가 나름대로 테슬라가 아직까지 이루지 못했던 기술적인 특이점을 상당 부분 이뤄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EGMP에서 제가 더 괄목해야 할 만한 건 뭐였냐면 얼마 전에 그 리막 오토모빌리에서 근무하시는 그 관계자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의 크로아티아의 기술진들 또 상품 계획자들이 직접 가서 이 차세대 전기차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 교환을 하고 있고 또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 GMP에 들어가는 이 직접 쿨링 방식이 이 C2 또 타이칸에 들어갔던 방식을 응용을 해서 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드라이브 EX도 그런 구조고요. 그런데 원래 리막에서 C2를 통해서 이 기술을 만들어 놓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포르쉐를 비롯해서 M 또
AMG와 같은 고성능 디비전의 전기차 파워트레인을 공급하는 VC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한 건데 4천만 원, 5천만 원대 양산 모델에 이 기술이 사용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또 그런 시도도 안 해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현대자동차가 그 기술, 타이칸에 들어갔던 그 기술을 양산차에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게 가능하게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와 호흡을 하면서 리막이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고급 부품들을 통해서 단가를 높이 책정을 해야지만 구현이 가능했던 이 기술이 4천, 5천만 원짜리 양산형 전기차 플랫폼에 어떻게 들어가게끔 조율을 해내는 거지? 이 부분에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현대 기술진들과 리막 기술진들의 협업을 통해서 이걸 4, 5천만 원대의 양산차에도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코스트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제로 양산 모델에 나와서 얼마만큼의 성능적인 차별성을 보여줄지는 검증이 돼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현대자동차의 장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페스트발로의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먼저 개발된 기술들을 현대자동차는 더 값싸고 더 가성비를 높여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기술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포르쉐라든지 아무리 못해도 M이나 AMG는 돼야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획된 기술마저도 양산차에 맞게 조율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내연 자동차들이 앞으로 테슬라의 앞선 기술력을 빠르게 추격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엿보이는 몇 가지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가능성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연 자동차가 대단하게 이만큼 올라와서 테슬라 압박할 겁니다가 아니야.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니까 한번 그 부분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딱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테슬라는요, 여러분들 2012년서부터 이제 8년 정도 양산 라인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번도 대규모 리콜, 단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에 직면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사소한 리콜들은 그동안 계속 이루어져 왔었고요. 또 OTA를 통해서 그런 어떤 리콜들을 좀 보완하고 변경해서 또 새로운 어떤 가치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기계적인 결함, 파워트레인의 결함, 아니면 안전과 관련된 치명적인 결함을 통해서 이슈가 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회사의 브랜드에 타격을 입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연자동차는 어떻습니까? 내연자동차는 가장 늦게 출발한 현대자동차도 1967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최근에 900억 원 미국에서 과징금 뜯으러 맞았고요. 뭐 폭스바겐은 유명하죠. 디젤 계획을 통해서 정말 죽다 살아났고요. 뭐 토요타를 비롯해서 많은 내연 자동차들은 진짜 엄청난 수의 리콜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죽다 살아난 분이 많습니다. 뭐 GM, 포드 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을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도 이런 것들은 테슬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직 구조, 완벽하게 수직 구조인 테슬라는요, 브랜드에 직접적인 치명적인 타격을 줄 만한 결함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신규 프로젝트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기업 전체의 흐름이 일시 중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개발되는 이 부분을 보시면 또 그렇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독립기념일 축하 퍼포먼스로 로드스터 배터리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실험해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한 엔지니어가 테이프로 묶은 20개의 배터리에 전도성 열선을 집어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배터리는 마치 소형 로켓처럼 연쇄 폭발을 하면서 하늘로 치솟았고 그 광경을 보는 모두가 넋이 나갔습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7천여 개의 배터리 셀이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중단되었고 배터리 폭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동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수천 개의 배터리를 폭발시키면서 배터리 내부 작용을 하나씩 배웠고 불이 번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배열 방법과 배터리 폭발을 중지시키는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자,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결함의 측면에서도 이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신규 프로젝트들은 어떻습니까? 다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일론 머스크 타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그러고, 뭐 사이버 트럭, 로드스터 기약도 없고, 야 모델 S가 지금 8년이 넘었는데 언제 이거 풀체인지 나와? 야 모델 X도 이제는 슬슬 실체인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깜깜무소식이에요. 올해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내년에 나온다는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로보택시 하겠다고 했는데 소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사업 프로덕이 늘어나면서 그 기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에서는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자체적으로 수직구조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압도되진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얽힌 실타래와 같은 문제점들에 압도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내연 자동차는요, 리콜을 처리할 때, 현재 뭐 내연 자동차의 구조는 협력 구조입니다. 티어 1, 티어 2, 티어 3. 그리고 또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셀 만드는 데 따로 있고, 모듈 팩으로 구성하는 데 따로 있고, BMS 만드는 데 따로 있고, 이걸 어셈블리로 만드는 데 따로 있고, 조립하는 데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무슨 결함이나 리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각 부품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추적한 다음에 그 부품들을 납품했거나 또 생산한 업체 그리고 메이커와 이 문제를 공동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원과 비용도 쉐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와 관련된 앞으로의 플랜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연 자동차는 현재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과는 달리 이 R&D를 비롯해 생산 인력 충분한 인원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프로젝트의 인원과 리콜이라든지 결함에 대응하는 인원들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또 경험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시대에서 생기는 어떤 이슈들, 내연차는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 사이, 뭐 평균 잡아서 2만 5천 개인데 얼마나 많은 리콜과 또 이런 결함 사태들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3분의 1으로 줄어들어 버리면 전기차 시대에서는 뭐 리콜이라든지 뭐 그로 인한 결함으로 인한 이슈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덜 할 수 있어요. 내연 자동차들이 뭐 그 어려운 시기도 뚫고 나왔는데 전기차 시대에 발생한 이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테슬라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더 테슬라의 자동차들이 많이 팔려서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이 되면서 생기지는 그런 어떤 품질 문제들, 또 치명적인 결함, 또 이로 인해서 집단 소송으로 인해 또 그로 인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함으로 인해서 오는 브랜드의 어떤 타격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의 사업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넘어야 될 장벽과 넘어야 될 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디지털 혁명, 스마트폰에서 일어났던 혁명과 자동차의 혁명을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스마트폰 이코로 자동차, 전기차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변화할 겁니다.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간과하는 거는 스마트폰의 제품 수명과 그 주기와 자동차의 수명, 제품 주기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애플이 처음에 아이폰 3S를 들고 나왔을 때 제품을 준비하는데 대략적으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3S를 통해서 스마트폰 시대를 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덕트, 아이패드를 비롯한 프로덕트를 늘리면서 스마트폰으로 완벽하게 시장을 전환시켰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준비가 돼서 나오는데 2년이 걸렸고 그 제품을 기반으로 시장이 바뀌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기반의 통신기기들을 생산하던 IT 기업들은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야, 시장이 전환이 돼서 바뀌는데 우리가 준비해서 따라가게 되면 앞으로 최소 2년은 걸릴 텐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지 하다가 결과적으로 급격한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되고 말았던 거죠.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2003년 7월 1일에 설립이 돼서 2004년에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650만 불을 투자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동차 개발이 시작이 됐고요. 처음 양산형 모델,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를 알린 모델 S가 2012년에 나왔습니다. 8년 동안 준비가 된 거예요. 8년 동안. 왜? 스마트폰과는 전혀 다른 영역의 소비재이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 부품 집약적인 그런 산업의 결정책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2012년도에 모델 S가 나오고 나서 상당 시간 지나면서도 사람들 테슬라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건 2019년 정도부터고요. 2018년에 모델 S가 돌아다니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2019년도부터 야 테슬라 장난 아닌데 하고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테슬라가 세계 시총 1위를 달성하면서 급격하게 부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는 데 8년, 시장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인정을 받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에 비해서 딱 4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게 자동차 산업과 스마트폰 IT 산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도 스마트폰 시장에 비슷한 기술 혁명과 본격적인 변혁 그리고 급격한 시장 전환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4배 이상 소요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습격을 받고 IT 혁명에 미리 대응하지 못했던 아날로그 기반의 IT 기업들은 눈을 뜨고 고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그거에 곱하기 4 아무리 짧게 써도 6, 7년 쓰잖아요. 영업용 5년 쓰고 나서 또 개인용으로 한 3, 4년 더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게 쓰면 20년 정도 씁니다. 교체 주기가 정말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상품이 시장에 안착돼서 새로운 상품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도 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연 자동차들이 뭐지? 전기차? 테슬라? 어리버리 정신 차리고 나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재정비를 해서 따라가려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 시간적인 여유가 다행히도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만한 정도의 여유는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다양한 프로덕트를 이제 내연 자동차에서 전기차를 쏟아낼 거고 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나오면서 어떤 부분들이 취약점이고 어떤 부분들이 더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인지가 드러나게 되면 내연 자동차들은 테슬라처럼 모든 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수직 계열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업체들과의 다양한 코업을 통해서 빠르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테슬라 놀지 않는다. 테슬라는 몇 배 더 빠르게 발전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몇 배 더 빠르게 발전을 한다라는 그 기준도 내연 자동차와 비교를 해서 그런 거예요. 내연 자동차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기계 장치를 기반으로 메커니컬 장치를 기반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내연 자동차는요 지금까지 130년 동안 발전이 해왔어요. 지금이 정점이라 더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전기차는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바꿔나가는 대로 새로운 형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 사업을 시작해서 급격하게 바꿔나가는 게 내연 자동차 시장에서 보면은 이건 엄청난 혁명이고 정말 따라갈 수 없는 대단한 흐름처럼 보이죠. 130년 동안 고착해 와서 거의 끝부분에 다다라 있는데 이제 바뀌어봤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잘 활용하면서 그냥 좀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내연 자동차에서는 기술 혁신이 아닐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아주 소극적인 변화와 출발을 해서 끊임없이 테슬라가 새로운 규격을 규정해서 적용을 하면은 기술 표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신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딱 비교를 해보면서 몇 배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공정한 비교는 아닙니다. 테슬라가 빠른 건 맞는데 내연 자동차도 기존에 130년 동안 다져왔던 그런 자동차 시장이 아니라 이제 내연 자동차도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일렉트로닉 파워트레인 기반의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드라이브 돼서 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계속 얹어서 변화되는 속도 그리고 빠르게 그들이 보완해 나가는 그런 발전 속도 이걸 지켜보고 이걸 또 테슬라가 그동안 해왔던 변화와 지켜봐서 어느 업체가 더 빠르게 혁신적인 시도를 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다. 이걸 좀 유보하시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거를 지금 그렇게 비교를 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내연 자동차도 같은 조건에서 테슬라와 경쟁을 하면서 보여주는 그 변화의 속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연 자동차는 테슬라가 수직 구조를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공략해서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소비자들 다양한 환경에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좀 더
선택권을 다양히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주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또 강력한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품질 좋은 전기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에 놓고 볼 때 앞으로의 경쟁은 볼만하다. 예, 그리고 지금 벌써 결론을 내려서 내연 자동차는 끝났구나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좀 이르겠구나. 예,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보정을 해서 다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전망은요, 뭐 제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막 맞으니까 뭐 동의 다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니야, 난 생각이 좀 달라. 아니야, 뭐 말에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야, 그렇다 그러면은 뭐 테슬라 이외에, 테슬라는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다른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또 자산 운용을 해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또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리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예, 생산적인 고민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무가치한 상상, 뭐 뻘 생각 이런 건 절대 아니니까, 뭐 팬데믹이라 어디 갈 데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시간 보내면 시간 잘 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제들을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다음에 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